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맨날 오르는 물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원유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그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낮아졌나요? 일단 뭐 4월 10일 좀 지난 기준이긴 합니다만 4월 네.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해산 브렌트유, 요거 이제 주로 영국 쪽에서 나는 거죠. 네.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간 게 2021년 2월이었으니까 오.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에만 18%를 이제 하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낮아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는 WTI라고 보통 쓰는 이 원유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4월 11일 이후부터는 조금 올라와서 60달러를 살짝 넘기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가격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단은 1월달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보면 1월달에는 78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좀 낮아지다가 3월 초에는 66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서 4월 초에는 사실 71달러, 그러니까 60달러 중반에서 70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불과 이틀 후인 4월 4일에 62달러까지 내려갔고 그다음에 4월 8일에는 59달러까지 낮아진 거죠. 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이 중실류 같은 경우도 2021년 4월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혹시 이것도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맞습니다. 어떤 정책 때문인가요? 예, 모든 일에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즘에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승전 트럼프 대통령으로 그러게요.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명명한 이제 그날에 이제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그렇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세를 둘러싼 갈등, 보복 뭐 이러다 보면 결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 수요도 침체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석유 수요도 줄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가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가를 떨어뜨리고 싶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네요. 좋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많은 원유를 생산해서 가격이 네. 내려가면 뭐 미국 경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도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어요. 5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면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줄어들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 원유 가격 하락은 역시 내가 관세를 올리니까 일석이조로 지금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이게 그렇죠. 뭐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제 오펙 그 석유 생산 기구 네네. 오펙 플러스가 5월 달부터 하루에 41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분석할 수도 있죠, 보면. 왜 증산을 결정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해서 증산을 했다기보다는 등 떠밀려서 증산을 결정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여러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이 회원국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국가들은 지금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도 좀 시간이 지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라고 생각하면 감산을 할 여력을 이제 갖춰서 감산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국가들은 감산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살림살이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어려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증산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행동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예. 좀 말을 안 듣는 건지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통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이란이 좀 말을 안 들었던 경우도 네. 있었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계속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슬금슬금 더 많은 양을 생산하다 보니까 네. 오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우리가 뭐 할당을 줘봐야 그거보다 네. 더 생산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증산한다. 라고 발표해놓고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요 생산국들에게 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사우디. 사우디부터 한번 네. 살펴보죠. 사우디는
현재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한 3위쯤 되는데 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1배럴당 한 3.5달러 정도 원가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하락해도 제일 잘 버틸 수 있는 괜찮은 나라가 거죠. 이제 사우디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사우디 역시도 이제 국가 살림살이를 다 석유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급격하게 원유 가격이 변동을 하면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이제 예산 적자가 6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하면 이제 석유 부국으로 우리가 네. 알고 있어서 적자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올해 석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 여기에 맞춰서 중요하겠네요. 여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62달러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예. 근데 62달러 정도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난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버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유 더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진 떨어지다 거죠. 보니까 네. 재정 적자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사업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비용도 충당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없애려면 사실 배럴당 한 93달러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108달러 정도까지 네. 올라야 사우디가 재정 적자도 없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도 지금 유가라고 그러면은 대규모 재정 힘들군요. 적자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힘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싶네요. 예, 뭐 세계 2위의 원유 생산 국가인 러시아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세계 2위 이제 원유 생산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지다 보니까 네.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도 관세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러시아산 원유는 이제 우랄유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 우랄유 같은 경우는 현재 배럴당 50달러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해산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에 비하면 한 10달러 정도 낮게 거래가 되는 건데 네. 2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이 원유 수입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예. 러시아 이 정부 이제 예산 가운데 석유와 네.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리고 과거의 구소련 모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었는데 러시아도 이제 2025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69.7달러, 70달러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짰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한 2.5% 정도의 예산이 적자로 편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지출은 동일한데 수입이 줄면 수입이- 돈을 빌려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금을 깨야겠죠. 그렇죠. 예, 예금 있다면. 네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도 이제 차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국부 펀드에서 일단 급한 대로 돈을 빼오는 방식을 이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현재 전쟁 중이니까 군사비는 줄일 수 없고 그렇죠. 나머지 분야에서 뭔가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뭐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는 정부 주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정부가 전쟁 때문에 대규모로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실업도 없고 그다음에 제조업 가동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호황을 나름대로 오히려 누리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임금도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2023년, 24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4% 정도의 아주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호황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정도 유가, 낮은 유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한 0.5% 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할 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는 국부 펀드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돈을 네.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보험 다 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부펀드에 돈이 좀 충분히 있나요? 일단 전쟁 전에는 이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는 돈 자산 중에서 이제 금방 꺼냈을 수 있는 당장 꺼냈을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한 1,0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한 390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쓸 곳이 많아졌는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전쟁 일단 국부 중이니까. 펀드를 헐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사실 이제 러시아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는 한 3,400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외환보유고에 손을 대는 게 이럴 때는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외환보유고 대부분이 유럽 쪽에 있다가
이 서방 제재로 지금 동결이 돼 버려가지고 안 되겠네요. 러시아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러시아도 보니까 어쩔 수 예. 없이 국부 펀드를 이제 건드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미국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은 좋죠. 네. 뭐 국민들도 이제 휘발유 가격 내려가니까 네네네.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좋냐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민간 업체들이 이제 석유를 채굴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생산 업체들이 이익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팔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탐사,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 생산 능력이 감소한다든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가격은 모두에게 손해다라는 것이 미국 석유업계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적절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수준은 너무 낮아졌다라고 미국 이제 석유업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뭐 기억에는 안 나시겠지만 2015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당시에 원유 공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네. 당시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세일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럴당 $50 이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 세일 업체들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은 원유가 얕은데 매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파면 바로 나오는데 네.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수압 파쇄법이라는 이런 또 독특한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럴당 $6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손해를 손해인 거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도 많은 셰일 업체들이 파산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겨우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또 파산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석유가 안 나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기름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여건으로 보면 대부분 유가가 좀 하락했을 때 좀 한숨 네. 돌리고 좋아진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휘발유 등 뭐 석유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그 원유 가격 하락을 반기는 주체는 또 정부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그동안 제대로 징수를 안 해왔거든요.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걸 좀 메꿀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11월 정도부터 이 국제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네.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을 해왔어요. 네. 매년 그러다 보니까 한 5조 원 정도 연간 한 5조 원 정도 이제 세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이걸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도 좋은데 또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건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이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그 산업계가 이제 정유업계입니다.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들여와서 이것을 휘발유로 이제 갖다 파는 일을 하는데 이 정유 마진이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가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워낙 낮은 가격이니까. 그렇죠. 서로가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줘야 1년 살림살이도 좀 하고 그렇죠.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유 가격이 훅 빠져버리면 네. 지금 계획하고 있던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못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격이나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나쁘고 네.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전체 그렇습니다. 경제를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저유가가 앞으로 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세상에서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름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그렇군요. 합니다만 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네. 이제 저유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단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예측 가능성이 지금 너무 낮아졌어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아요. 아침에 네, 눈 네. 뜨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새로운 뉴스가 막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거죠. 일단 현금을 움켜쥐고 좀 네. 지켜보자라고 그렇죠. 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요도 당연히 감소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렇죠. 또 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주식시장에서 ETF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이렇게 내리면 또 인버스에 투자하셔가지고 또 돈을 버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양쪽 모두 다 이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네. 조심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 한 1, 2년 보세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뭐 정말 빠이빠이 하고 다른 길로 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정해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무던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뉴스 그리고 특히 에너지 시간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전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라 이지보어의 샤인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ke up one morning, you realize your life is one big compromise. Stuck in the job you swore was on.